불경에 이르기를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비우는 공덕이 칠보탑을 쌓는 것보다 수승하며 찰나의 실천이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짓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핵심은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그 후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대의 좌선 후 삼식이라 불리는 수행법이 있었습니다. 좌선을 마친 후 30분 안에 이 세 가지 단계를 올바르게 행하면 공력이 배가 되고 경락이 원활해지며 몸과 마음의 기운이 조화롭게 원만해져 몸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과 마음을 새롭게 빚어낼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여 사람들이 감히 믿지 못하고 또한 너무나 심오하여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아무런 효과도 볼 수 없었기에 현대 사회 속에서 그 명맥이 거의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째서 하필 좌선 후 30분이어야만 하는지, 그 이면에는 어떤 불법의 지혜가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이 세 가지 동작을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어째서 수행의 에너지를 배가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고 계시다면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어쩌면 이 오래된 법문과 당신의 인연이 이미 무르익었음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을 이끌어 이 고대 수행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고 그 속에 담긴 불법의 의미를 해석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 올바르게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림으로써 더 이상 수많은 복잡한 건강법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댓글에 마음이 평안하기를, 복과 지혜가 늘어나기를 남겨 서로를 위해 좋은 발언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는 단순한 축복의 말을 넘어 당신과 불법의 지혜가 첫 인연을 맺는 소중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세 가지 동작이 아니라 소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고요하고 자신감 넘치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많은 이들이 좌선을 그저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 처음 선정해 드셨을 때 온몸의 모든 털구멍이 보이지 않는 문처럼 열리며 에너지가 솟아났다고 합니다. 이는 평범한 이완이 아닌 생명 에너지의 파동이었습니다. 마음과 호흡이 하나 되면 만물이 통한다. 고대 인도의 밀행자들의 기록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진정한 선정에 들면 몸 안에 지명기라 불리는 아주 미세한 힘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 힘은 정신을 맑게 하고 혈맥의 순환을 촉진하며 생명의 더 깊은 존재를 느끼게 합니다. 대반열 반경에서는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병이 저절로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사람이 고요히 안정되면 몸 내부의 기맥들이 깨어나고 평소 뭉쳐있던 기혈이 마치 둑이 열린 강물처럼 온몸으로 천천히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옛 선사들께서는 이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 잘 이끌어주지 않으면 마치 강에 물이 가득 차도 가두지 않아 헛되이 흘려보내는 것처럼 점차 흩어져 사라지고 만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수행자들이 좌선을 마친 후 짧은 시간 동안 단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방금 생겨난 에너지를 몸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행법을 했던 이유입니다. 인도의 요가 경전에서는 좌선 후의 몸을 막 불이 붙은 모닥불에 비유하며 이때 가만히 부채질을 해주면 불길이 몇 배로 커지지만 그대로 내버려두면 불씨가 금세 꺼지고 만다는 놀라운 비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불문의 지은 선사라는 유명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선정 후에 별다른 행법을 하지 않아 몸 안에 탁한 기운에 시달리며 오랜 세월 수행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좌선 후의 짧은 시간이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황금 같은 순간임을 깨달았고 아주 간단한 방법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중에 불이 있고 그 불은 비었으므로 이끌어야 한다는 8글자를 남겼습니다. 이 8글자는 후대 많은 고승들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이한 경지를 좇기보다 선정 중에 일어난 에너지를 어떻게 일상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에 더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출정한 후에 몸을 굽히거나 손을 맞잡거나 손바닥을 미는 등 아주 간단한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평범해 보이지만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에너지의 비밀 부호이며
좌선 후 삼식은 바로 이러한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신비로운 무공비급도, 길을 연마하는 비법도 아닙니다. 선정 속의 고요함을 번잡한 현실 세계로 부드럽게 가져오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좌선 후 30분의 지혜를 이해한다면 이는 수행의 씨앗을 마음밭에 단단히 심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번뇌에 더러움이 없다면 자연이 물처럼 맑아져 공덕이 원만해질 것입니다. 옛말에 수행은 많이 하는 데 있지 않고 마음과 호흡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수행자들은 외적인 강건함뿐만 아니라 내적인 평화를 추구해왔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도시 속에서 젊은 진수는 어떻게 평범한 직장인에서 존경받는 기공대가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놀랍게도 낡은 양생 비법서에 기록된 좌선 후 삼식에 있었습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동작 뒤에는 과연 어떤 오묘한 이치가 숨어 있을까요? 베이징의 한 평범한 사무실 건물에서 진수는 뻐근한 눈을 비볐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데이터는 마치 개미떼처럼 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투자회사의 분석가인 그는 매일 이런 차가운 숫자들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30이라는 나이에 그는 이미 몸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랜 야근과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의 생활 방식은 그를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진수 씨, 부장님이 시킨 보고서 다 됐어요. 동료 이명이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 30분만 더 줘. 진수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큰일 나요? 이제 겨우 30인데 안색이 우리 아버지보다 안 좋잖아요. 이명은 사무실로 들어와 책상에 기대섰습니다. 요즘 계속 어지럽다면서요? 진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이번 분기 실적 마감해야 하니까. 몸은 뭐? 이 바쁜 것만 끝나면 챙겨야지. 바쁜 거 끝나면요? 매번 그런 소리 하잖아요. 이명은 고개를 저으며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우리 사촌 형도 얼마 전까지 진수 씨 같았는데 여기 다니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진수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청송제라는 세 글자와 함께 주소와 전화번호가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기공양생. 그거 노인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진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속는 셈치고 가봐요. 우리 형은 진수 씨보다 어린데 지금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얼마나 활기찬데요. 이명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약 먹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진수는 명함을 서랍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으며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그러나 바로 그날 밤, 야근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진수는 갑자기 심한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순찰하던 경비원이 아니었다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병원의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장기간의 야근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 혈압 문제, 면역력 저하. 의사는 심각한 결과가 오기 전에 반드시 휴식을 취하며 요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경우는 현대도시 직장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젊은 여의사는 진료 기록을 덮으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야근 증상을 완화할 뿐, 근본적으로는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강제로 휴가를 받게 된 진수는 집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30, 이제 막 경력이 빛을 발하려던 참에 건강 문제로 멈춰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 잠 못 이루던 그는 문득 이명이 주었던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속는 셈치고 한번 가볼까? 진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베이징 서교에 위치한 청송제를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사업원, 전통 가오으로
입구에는 청송제라는 세 글자가 새겨진 나무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뜰 안의 고목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고즈넉한 분위기는 시끄러운 도시와는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회색 장삼을 입은 중년 남성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기공 양생에 대해 상담하러 왔습니다. 진수는 조금 멋쩍게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곳의 책임자인 황사부라고 합니다. 남성은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신지요? 진수는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황사부는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점점 더 흔해지는 도시병이지요. 황사부는 진수를 뜰 안에 도리자에 앉게 했습니다. 옛사람들은 고요히 앉아 자신의 허물을 생각하고 한가로이 이야기할 때는 남의 허물을 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능력입니다. 진수는 의아했습니다. 사부님, 제 병의 원인이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해서라는 말씀이신가요? 의사가 말한 야근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황사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정신이 불안하고, 정신이 불안하면 기운이 순조롭지 못하며, 기운이 순조롭지 못하면 온갖 병이 생깁니다. 당신이 야근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시간이 부족해서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속 잡념이 너무 많고 명리에 대한 집착이 당신을 멈추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이지 그는 지난 몇 년간 뒤처질까 두려워,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까 두려워, 자신의 노력이 부족할까 두려워하며 성공만을 쫓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수가 물었습니다. 황사부는 직접 대답하는 대신 품에서 누렇게 바랜 책 한 권을 꺼내 진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제 스승님께서 물려주신 정수요결입니다. 당신 같은 초심자에게 맞는 간단한 수련법이 기록되어 있지요. 진수가 책장을 넘기자 고문으로 가득한 글과 함께 여러 자세를 보여주는 간단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진수가 난감해하며 말했습니다. 전부 다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황사부는 책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좌선 후 삼식은 제 스승님께서 제게 처음 전수해 주신 입문 공법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 오묘한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좌선 명상을 한 후 이 세 동작을 따라 해보십시오.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안색이 좋아질 것을 보장합니다. 진수는 반신반의하며 책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간단한 동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첫째, 두 손으로 배를 36번 문지르기. 둘째, 이를 36번 부딪힌 후 침을 3번 삼키기. 셋째, 손바닥을 마주하고 기운을 36번 밀어내기. 이렇게 간단하다고요. 진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황사부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한 것일수록 가장 큰 힘을 지니고 있는 법입니다. 이 세 동작은 평범해 보이지만 옛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결정체이지요. 첫 번째 동작은 기와 혈을 순환시키고, 두 번째는 정기를 보하고 오장육부를 강화하며, 세 번째는 음양을 조화롭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좌선 후 30분 안에 이 세 동작을 행하면 수련의 효과가 배가 되고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좌선 후 30분입니까? 진수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좌선은 사람을 평온한 상태로 이끌어 몸 안의 기운이 가장 활발해지게 합니다. 이때 경락이 원활하게 뚫려 있어 몸을 다스리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지요. 황사부가 설명했습니다. 30분 안에는 그 상태가 유지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효과는 크게 떨어집니다. 진수는 반신반의하며 그 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황사부는 그에게 기초적인 좌선 방법을 가르쳐주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황사부의 가르침에 따라 좌선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채 앉아있지 못하고 온몸이 불편했습니다. 다리는 저리고 등은 아팠으며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사의 프로젝트, 고객의 요구, 상사의 압박, 동료와의 경쟁. 이런 생각들은 마치 통제불능의 원숭이 떼처럼 그의 머릿속을 뛰어다녔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진수는 한숨을 쉬며 눈을 떴습니다. 그는 황사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초심자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히 좋아질 것입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진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수련에 매달렸습니다. 점차 그는 10분, 20분을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30분의 좌선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좌선이 끝나면 그는 책의 지시에 따라 정성껏 그 3가지 간단한 동작을 행했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진수는 약속대로 청송제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황사부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특별한 느낌은 없습니다. 진수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밤에 잠을 좀 더 잘 자게 된 것 같습니다. 황사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시작입니다. 수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둘째 주, 진수는 몇 가지 미세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눈을 떴고 정신도 이전보다 훨씬 맑아졌습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마음가짐이 평화로워져 사소한 일에 더 이상 초조해하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셋째 주,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진수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눈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를 괴롭혔던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넷째 주가 끝날 무렵 진수는 흥분된 마음으로 청송제를 찾아가 황사부에게 자신의 변화를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사부님, 정말 신기합니다. 진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기운이 넘치고 업무 효율도 최소 2배는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지럼증도 없습니다. 황사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안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법은 간단하지만 실로 놀라운 효과가 있지요. 하지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진수가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세 동작이 그토록 큰 효과를 내는 것입니까? 황사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동작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은 도가 수련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배를 문지르는 것은 실제로는 단전을 마사지하여 몸 안의 원기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를 부딪히고 침을 삼키는 것은 정기를 굳건히 하여 오장육부를 강화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기온을 밀어내는 것은 기온의 흐름을 이끌어 온몸의 경락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 동작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완벽한 에너지 순환을 형성합니다. 진수는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동작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원리였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황사부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행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은 그저 도구일 뿐, 중요한 것은 생명 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운용입니다. 바로 그때 옷차림이 번듯한 한 중년 남성이 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체격은 건장했지만 안색은 어두웠고 눈빛에서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황사부님, 저 왔습니다. 남성이 말했습니다. 황사부는 일어나 그를 맞았습니다. 왕 사장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이쪽은 최근에 기공을 배우기 시작한 진수입니다. 진수 씨,
이분은 대기업 쇼이신 왕 사장님이십니다. 왕 사장은 진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젊은 친구, 안색이 좋구먼. 수련이 꽤 효과적인가 보네. 왕 사장은 부러움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진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해서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왕 사장님도 업무 스트레스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몸을 돌보러 오셨습니다. 황 사부가 설명했습니다. 왕 사장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말도 마십시오. 최근 프로젝트는 줄줄이 실패하고 투자자들은 압박하고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황 사부님, 어서 그 특효 공법이라는 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 시간은 금입니다. 황 사부의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왕 사장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행은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야 하며 지름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초적인 좌선부터 시작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왕 사장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황 사부님, 혹시 비법을 아끼시는 겁니까? 효과가 배가 된다는 특별한 공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바로 가르쳐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오해이십니다. 황 사부는 평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좌선 후 삼식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좌선 방법을 익힌 후에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비싼 수련비를 냈습니다. 왕 사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매일 여기 앉아서 멍하니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그 세 동작을 가르쳐 주십시오. 황 사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 사장님, 수행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 헬리콥터를 탈 수 없습니다. 조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왕 사장은 냉소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일부러 신비로운 척 하시는 것 같군요. 요즘 세상에 아직도 이런 수법을 쓰다니, 그러니 이런 허름한 곳에서 세월이나 낭비하고 계신 거겠죠. 황 사부는 여전히 평온했으며 얼굴에는 노여움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왕 사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행의 길은 스스로를 아는 데 있습니다. 만약 이곳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도 좋습니다. 진수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난감해했습니다. 왕 사장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서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줄 아시오. 여기가 사기꾼 소굴이라는 걸 모두에게 알릴 테니 두고 보시오. 뜰 안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고 황 사부와 진수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사부님, 그가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닐까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진수가 염려하며 물었습니다. 황 사부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행자는 다투지도 변명하지도 않는 법입니다. 진정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찾아올 것이고 인연이 없는 사람은 억지로 붙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본 진수는 황 사부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진정한 수행이란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수의 수련은 점점 더 순조로워졌습니다. 그는 매일 꾸준히 좌선을 하고 30분 안에 간단해 보이지만 심오한 세 동작을 마쳤습니다. 그의 건강은 계속해서 좋아졌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그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진수 씨, 요즘 연애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네. 이명이 농담을 건넸습니다. 진수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밀이야. 그나저나 좋은 곳 소개해준 사촌 형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정말 효과가 좋았어. 이명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 청송제 말하는구나.
우리 형도 요즘 거기 좋다고 하더라. 둘 다 효과를 봤다니 나도 한번 가봐야겠네. 진수의 변화는 외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업무 능력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데이터 분석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사고는 더욱 명확해졌으며, 이전에는 놓쳤던 세부 사항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회사의 분기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상사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수 씨, 최근 보고서의 질이 아주 좋아졌어. 진수의 상사인정 부장이 회의가 끝난 후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특히 신흥시장에 대한 분석 보고서는 아주 통찰력이 있었네? 칭찬 감사합니다. 부장님.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동남아 시장을 개척할 계획인데 프로젝트 책임자가 필요하네? 관심 있나? 정 부장은 단도직입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진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드문 승진 기회였습니다. 물론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출장이 잦을 것 같은데요. 맞아. 최소 반년은 현지에서 시장 조사를 해야 할 거야. 스트레스가 상당할 걸세. 정 부장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의 자네라면 감당하기 어려웠겠지만 지금의 자네라면 나는 충분히 믿음이 가네. 진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그의 경력에 있어 절호의 기회였지만 동시에 청송제에서의 수련을 잠시 멈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수련을 이어갈 만큼 충분한 방법을 익혔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부장님,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진수가 요청했습니다. 물론이지. 내일 오전에 답을 주게. 정 부장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네. 회사를 나선 진수는 황 사부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곧장 청송제로 향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군요. 황 사부는 진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습니다. 수행과 일은 본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수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외국에 나가면 이곳에서 계속 배울 수가 없습니다. 황 사부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법, 즉 신법에 있네? 그 정수요결에 적힌 또 다른 구절을 본 적이 있는가? 신법을 얻으면 만법에 통하고 겉모습은 비슷하나 속은 비어있다. 진수는 황 사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신법을 얻으면 만법에 통하고 겉모습은 비슷하나 속은 비어있다는 구절이 맴돌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았고 무언가 알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부님, 그 말씀은 신법만 제대로 깨우치면 어디에 있든 수행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황 사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행은 산속에 있는 것도 이 청송제에 있는 것도 아니며 그 몇 가지 동작에 있는 것도 아닐세. 좌선, 배 문지르기, 이 부딪히기, 손바닥 밀기는 그저 자네가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도구일 뿐이야. 만약 자네가 시시각각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경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비록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 있더라도 깊은 산속에 있는 것과 같을 걸세. 진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치 마음속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사부님, 그는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면 저는 또다시 끝없는 업무와 실적 압박에 시달려야 합니다. 지금의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황 사부는 찻잔을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의 뜻이 있으면 외부의 작은 움직임에도 흔들리는 법이지. 수행이란 세속의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일 속에서 진정한 공부를 하는 것이라네? 정말 시험해보고 싶다면 한번 부딪혀 보게나. 진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부님. 다음 날, 진수는 망설임 없이 정 부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년 동안 그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오가며 신시장 개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경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전이자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험대였습니다. 출국 전날 밤, 그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청송제를 다시 찾았습니다. 뜰 안의 늙은 소나무는 여전히 조용히 서서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사부님 오랫동안 못 돌아올 것 같습니다. 진수는 주먹을 쥐고 허리 숙여 인사하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황 사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가보게. 기억하게나, 청송제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동남아시아에서의 첫걸음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빡빡했습니다. 동남아 시장은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했으며 시차, 언어, 문화의 차이는 처음부터 그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는 4개 나라를 연달아 방문했고 매일 회의와 협상, 현지 조사로 일정이 꽉 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피로가 다시 몰려왔고 마치 과거에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어느 깊은 밤, 진수는 호텔 발코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도시의 네온 사인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문득 이 조급하고 들뜬 느낌이 과거 자신을 병들게 했던 근원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는 자신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청송제에서 배운 대로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한 점에 집중하며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또 들이쉬었습니다. 내면이 점차 고요해지자 머릿속에 불안함이 씻겨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는 가볍게 배를 문지르고 이를 부딪히고 손바닥을 밀어냈습니다. 비록 청송제와 같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이 소란스러운 도시의 밤속에서 그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황 사부의 말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행은 형식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후 몇 달 동안 진수에게는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 반드시 시간을 내어 좌선을 했고 단 10분이라도 기회가 생기면 좌선 후 삼식을 행했습니다. 공항 대합실에서도 회의 중간 휴식 시간에도 말입니다. 점차 그는 자신이 더욱 침착해졌음을 발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분석하며 차분하게 대처했습니다. 동료들은 종종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진수 씨는 어떻게 지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쓰러졌을 텐데 진수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지칩니다. 그저 호흡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프로젝트가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협력사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면서 동남아 진출 계획 전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사인 정 부장은 급한 목소리로 원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진수 씨, 이번에 실패하면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돼 일주일 안에 대안을 찾아내야 해. 모두가 안절부절 못할 때 진수는 여전히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반야심경의 한 구절을 되뇌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는 위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눈앞의 혼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주도적으로 다른 잠재적 협력사와 연락을 취했고 이전에 쌓아둔 인맥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팀원 모두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정 부장은 화상회의에서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진수 씨,
이번에는 자네가 중심을 잘 잡아준 덕분이야. 진수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던 날, 진수는 이 경험을 정리하고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현지의 한 사찰을 찾았습니다. 사찰 깊은 곳에서 그는 뜻밖에도 익숙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 사장. 과거 청송제에서 분노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기업가였습니다. 그는 한결 수척해지고 피곤한 눈빛으로 스님에게 공약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왕 사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군요. 진수는 공손히 합장했습니다. 왕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왕 사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때 황 사부님의 충고를 듣지 않은 결과 몸은 망가지고 회사도 거의 무너질 뻔했소. 나중에 친구가 나를 이곳으로 데려와 정진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졌지. 진수는 별다른 말 없이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왕 사장의 눈에 회한의 빛이 스쳤습니다. 황 사부님 말씀이 맞았어. 수행은 조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 내가 예전에 추구했던 것들이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는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소. 헤어질 때 왕 사장은 진중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많이 변했구려.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여.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일하고 싶소. 진수는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를 뿐입니다. 반년 후, 진수는 빛나는 성과를 안고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는 그를 위해 축하연을 열어주었습니다.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도 그는 조금도 교만해지지 않고 어서 청송제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황사부가 늙은 소나무 아래서 낙엽을 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아왔구나. 황사부가 고개를 들자 그의 눈에는 흐뭇함이 가득했습니다. 진수는 정중히 예를 올렸습니다. 제자가 소임을 다하고 돌아왔습니다. 황사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이제는 알겠느냐? 수행과 일은 결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부님. 마음이 안정되니 외부의 아무리 큰 풍파에도 태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수는 자신의 수행을 계속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조용히 좌선 후 삼식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동료들만 시도했지만 점차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명상하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진수 선배님, 이 세 동작이 정말로 공력을 배가시켜주나요? 진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공력이 배가 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이죠. 깊은 밤, 그는 황사부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수행은 등불을 켜는 것과 같다. 그 등불이 자신을 밝힐 수 있다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도 밝힐 수 있게 될 것이다. 그해 겨울, 베이징에는 큰 눈이 내렸습니다. 진수는 홀로 청송제로 향하는 작은 길을 걸었습니다. 흩날리는 눈송이 속에서 천지가 고요했습니다. 그는 문득 이 세상이 예전보다 훨씬 더 넓고 또한 더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음에 새겨진 그 구절을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마음의 번뇌에 더러움이 없다면 자연이 물처럼 맑아져 공덕이 원만해지리라. 당신도 진수처럼 삶에 쫓겨 숨 가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매일 아주 조금의 시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마음에 머물러 보십시오.
아주 간단한 한두 가지 동작이라도 자신의 호흡과 심장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진정한 힘이 언제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어째서 좌선 후 삼식이 공력을 배가시키고 심지어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배를 문지르고 이를 부딪히고 손바닥을 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동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밀은 동작 자체가 아니라 그 시기와 인도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좌선을 마치고 나면 몸이 살짝 따뜻해지고 마음과 호흡은 고요해지며 머리는 맑아져 마치 온 세상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는 착각이 아니라 몸 안의 에너지가 거친 상태에서 미세한 상태로 움직임에서 고요함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기기라고 부릅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강물과 같아서 평소에는 흩어져 무질서하지만 좌선을 통해 한 곳에 모여 호수를 이룹니다. 이 호수에 물이 넘치기 시작할 때 올바른 방법으로 이끌어주면 경락을 따라 온몸을 적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끌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호수의 물은 서서히 빠져나가고 그 효과는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옛 선사들께서는 선정은 지혜를 낳고 지혜는 미혹을 깨뜨린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정 속에서 얻은 힘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마치 캐내지 않은 금광처럼 땅속에 묻혀 헛되이 낭비될 뿐입니다. 좌선 후 삼식은 바로 이 금광을 여는 열쇠입니다. 첫째, 배를 문지르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불가에서 말하는 단전, 즉 인체 에너지의 근원에 해당합니다. 배를 36번 문지르는 것은 하복부의 기운을 활성화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이를 부딪히고 침을 삼키는 것은 옛 문헌에서 금액환단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골짜기의 물고기와 같으니 이를 부딪히는 진동이 뇌의 미세한 순환을 자극하고 입안의 침은 오장의 정수가 화한 것이므로 삼키면 마치 감로수처럼 온몸을 자양합니다. 셋째, 손바닥을 밀어 기를 행하는 것은 더욱 오묘합니다. 두 손바닥을 마주하고 밀고 당기는 사이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듯 느껴집니다. 이 동작은 좌선 중에 모인 에너지를 움직여 눈을 뜨고 온몸의 사지로 뻗어나가게 합니다. 이 세 동작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성명상수의 법문입니다. 성은 마음이요, 명은 몸이니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생명의 근본이 비로소 견고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평소에 이 세 동작만 따로 해도 되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좌선이 없다면 몸의 에너지는 여전히 거칠고 흩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불도 없이 차가운 물이 담긴 솥에 바람만 불어넣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애를 써도 물을 끓일 수 없습니다. 오직 좌선을 통해 먼저 에너지를 모으고 30분 안에 기의 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이 세 동작으로 이끌어야만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불문에 인연이 모두 갖추어져야 꽃이 핀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30분이라는 시간이 그 인연의 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좌선 후 삼식이 공력을 배가시킨다는 말을 듣고 성급하게 수련을 시작하지만 뚜렷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오해는 조급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시간을 쳐다보며 3분 안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들뜨고 조급하니 기본적인 안정조차 이루지 못합니다. 이때의 기호는 혼란스러워 새 동작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듯이 수행은 더욱 그러합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동작이 아무리 표준에 맞아도 마치 거센 바람 속에서 등불을 켜려는 것과 같아 불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동작에만 치중하고 마음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계적으로 배를 문지르고 이를 부딪히고 손바닥을 밀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는 등 전혀 집중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신구의 삼억, 즉 몸과 말과 뜻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만약 뜻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몸과 입의 동작은 껍데기만 남을 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지나치게 힘을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를 문지를 때 있는 힘껏 문지르고 이를 부딪힐 때는 잇몸에서 피가 날 정도로 세게 하며 손바닥을 밀 때도 전력을 다합니다. 힘을 많이 쓸수록 효과가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수행은 부드러움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힘을 쓰면 경락을 손상시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좌선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세 동작만 하면 되지 굳이 좌선을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수련해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좌선 없이는 에너지가 근본적으로 모일 수 없으므로 당신이 움직이는 것은 그저 텅 빈 동작일 뿐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마음대로 순서나 횟수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번거롭다며 배를 열 몇 번만 문지르고 이는 두세 번 부딪히며 손바닥은 대충 휘젓고는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 동작의 횟수와 순서는 옛사람들이 대대로 검증한 것입니다.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마치 건물의 기초를 허무는 것과 같아 그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불경의 법은 좋은 약과 같으니 그 양은 처방에 따라야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 동작이 바로 그런 좋은 약과 같아서 그 양과 순서가 틀리면 유익하기는커녕 오히려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이 세 동작에 진정한 힘을 발휘하고 싶다면 반드시 조급함을 내려놓고 온 마음을 다해 요결에 따라 엄격하게 행해야 하며 반드시 좌선과 결합해야 합니다. 당신은 아마 이 세 동작이 이치에 맞는 것 같지만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좌선을 하십시오.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밤에 잠들기 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둘째, 좌선이 끝난 후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조용히 몸의 상태를 느끼고 마음과 호흡이 안정되기를 기다린 후 세 동작을 시작하십시오. 배를 문지르고 이를 부딪히고 손바닥을 미는 동작은 천천히 마음을 따라 행하십시오. 기계적으로 끝내려 하지 말고 알아차림을 가지고 하십시오. 셋째, 특별한 느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공력을 배가시켜야지라고 생각하면 마음만 더 어지러워질 뿐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건이 허락한다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바쁘다면 최소한 한 번은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몸이 점차 가벼워지고 마음이 점점 안정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이 세 동작을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선정의 힘과 에너지를 견고히 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일상 속에서의 알아차림에서 비롯됩니다. 생활 속에서 잠시라도 고요한 공간을 마련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차를 타고 갈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호흡을 느껴보고 업무 중간에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안정시켜 보십시오. 불가에서는 걷고, 서고, 앉고, 눕는 모든 것이 도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이 모든 사소한 순간의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다면 좌선과 세 동작은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처음 수련을 시작할 때는 뚜렷한 효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초조해하지도,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진정한 힘은 하루하루 쌓아가는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음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수행이란 결코 현실을 도피하거나 신비한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라고 일깨워줄 뿐입니다. 좌선 후 삼식은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그 가장 소중한 순간을 포착하여 순리대로 행할 때 생명의 에너지가 배로 증장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세상의 번뇌와 파도는 좌선을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겠지만 당신은 그것들에 맞설 수 있는 더욱 견고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한 생각에 편안히 머물 수 있다면 만법에 통할 것이요. 마음이 흩어지면 비록 만 가지 법을 닦는다 해도 결국은 헛될 뿐이다. 당신이 여기까지 이 글을 읽은 것은 아마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신과 이 지혜의 첫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당신이 일상의 소소한 순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을 배워 당신의 몸과 마음이 진정한 청정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댓글에 마음이 평안하기를, 복과 지혜가 늘어나기를 남겨 서로를 위해 좋은 발언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한마디의 축복이 어쩌면 당신이 생명의 깊은 곳과 다시 연결되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